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천안에 흉가로 이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래전, 형편상 온 가족이 천안의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산 밑 허름한 주택가가 밀집된 동네였고, 천안 시내권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살던 곳은 방 3개인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전세 가격이 몇 백만원 밖에 안 될 정도였습니다. 큰 창문은 있지만 햇볕이 잘 안 드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안방은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생활하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집안에 좋은 일도 별로 없고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어머니가 장독대에 가시면 주던 강아지가 마치 어머니를 보호하듯 졸졸 따라다녔는데 느닷없이 쥐를 잡겠다고 쫓다가 날카로운 돌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은 거의 없었네요. 하여간 이사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가위에 눌리더군요. 잠자다 깨어서 귓속에서 고주파 소리가 나고 몸이 굳으면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가위에 눌리다 보면 나중에는 만성이 되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제 방이 작은 데다 잠잘 때는 항상 머리를 출입문 방향으로 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깼는데 누군가가 계속 출입문 앞에 거실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 머릿속에는 누군가 버선발로 소복 치마를 끌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상상이 들더군요. 둔탁한 발소리와 뭔가 끌리는 소리였는데 꽤 오랫동안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도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부모님이 화장실 가시려 나왔나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습니다. 분명히 가위 눌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왜 밤새도록 안 주무시고 시끄럽게 거실을 돌아다니셨냐고 여쭤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잠결에 착각을 했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경우도 안방에서 주무시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때낮에 낮잠을 주무신다고 안방에 들어가셨다가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잠시 후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후에도 계속 가위 눌림이 생겨서 결국 누나가 사용하던 방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방 구조는 옛날 집이라 방과 부엌이 연결된 작은 문이 있었던 구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엌이라 판넬로 문을 막고 도배를 했습니다. 제 침대는 판넬로 막은 문 쪽 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벽 쪽에서만 엄청난 냉기가 나왔습니다. 집의 구조적 문제인가 하고 그냥 넘겼는데 뭔가 꺼림직하더군요. 제가 겁이 없는 편이라 한여름 밤에도 창문 열어놓고 공포물을 즐겨보는데 누군가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계속 TV를 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힐끔힐끔 보게 되더군요. 방을 옮긴 후 가위 눌림도 있었지만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뜬금없이 탁 들더군요. 제 방 옆 부엌에서 어떤 여자가 치마를 입을 상태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집에서 몇 년간 살다가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도 초라했지만 그럭저럭 편안한 느낌은 나더군요. 가위 눌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 이삿짐 정리를 모두 하고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맥주 몇 잔 하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와 뒷집 아주머니는 아주 친했었는데 이사를 가기 한 달 전에 뒷집 아주머니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를 참 잘했다고 했답니다. 저희 집이 예전 살던 집으로 이사 가기 전 그 집에서 단기사병이 구타와 괴롭힘으로 인해 제 방 옆 부엌에서 목매고 자살을 했었고 그 후로 아버지 역시 안방에서 목매고 자살을 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뒷집 아주머니도 주책이시지. 이사간 후에 어머니한테 말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사가기 한 달 전에 말을 했으니 어머니가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많이 무서워했다고 하시더군요. 제 직감이 그래도 비슷하게 맞은 듯 싶습니다. 부엌에서 목 매달고 자살한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간 후로는 가위 눌림도 없고 크게 안 좋은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었지만 절 옆이라 그런지 그 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직감이란 무시할 수 없는 듯 싶습니다. 현재는 세종시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가족 사진. 내가 대학을 다닐 때니 어느덧 수십 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다. 친구가 승합차를 산 기념으로 친한 여자아이들을 꼬셔서 같이 단풍 놀이를 갔다. 산속에 호수가 있어 그 주변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다. 통나무로 계단과 난간을 만든 잘 정비된 길이 있어 걷기 편한 데다 날씨도 쾌청하고 선선해서 정말 딱 좋았다. 한동안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노란색 줄이 쳐져 통행 금지라고 써져 있는 구역이 보였다. 코스상으로는 그 곳도 지나갈 수 있지만 줄을 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줄이 쳐져 있는 나무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슬슬 단풍 구경만 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한 터라 나는 그 곳을 넘어가 보기로 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에는 자신이 있었고 같이 온 여자아이들에게도 뭔가 과시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괜찮다고 웃어 넘기며 나는 줄을 넘었다. 의외로 줄 너머는 바로 낭떠러지였다. 떨어지면 수십 미터는 좋게 떨어져 호수에 추락할 높이였다. 확실히 줄로 막을 만큼 위험하구나 싶어서 주변을 쓱 돌아보는데 벼랑 근처 나무 뿌리에 사진 액자가 벼랑 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보통 가족 사진이다. 웃는 얼굴의 부모와 남자아이가 찍혀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펴봤지만 꽃이나 향을 피운 흔적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달리 사진 액자만 거기 버려져 있을 이유도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금세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다. 다들 뭐가 있었냐고 물어서 조금 부풀려. 벼랑이 있었고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꽃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다. 여자아이들은 저주받는 거 아니냐며 울상이 되어 무서워했던 것이다. 당황한 나는 그냥 별거 없었다고 얼버무린 다음 나머지 코스를 걷고서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차에 올라탄 여자아이가 절규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아까 벼랑에서 봤던 그 액자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그것을 본 다른 여자아이들도 비명을 질러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남자 녀석들도 망연자실한 채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차 주인이었던 친구가 미안하다. 이거 우리 친척 사진인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며 사진을 집어 뒤로 던져버렸다. 결국 그걸로 겨우 그 자리는 진정이 되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 녀석과 다시 만났지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 액자가 신경 쓰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트렁크는 커녕 차 안에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날 그 녀석이 일회용 카메라로 마구 찍었던 사진 중 한 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녀석은 뭔가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인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삼촌의 이야기. 지금은 세상을 떠난 우리 삼촌에 관한 이야기다. 독신이었던 삼촌은 누나의 아들이었던 나를 친자식처럼 귀여워해 주셨다. 나도 삼촌을 무척 좋아했기에 나는 사회인이 된 후에도 삼촌 집에서 생활했고 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삼촌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삼촌은 아이들의 손바닥을 무척 무서워했던 것이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릴 적 내가 양손을 쫙 펴고 손을 들면 금세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칠 정도였다. 어릴 때 나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손을 삼촌에게 내밀고 삼촌을 따라 달려가곤 했다. 하지만 짓궂게 손을 내밀고 달리던 내가 까딱 잘못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삼촌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시곤 했다. 그런 마음씨 따뜻한 분이셨다. 사회인이 되고 몇 해가 지났을 무렵 나는 삼촌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TV를 보고 있었다. 그날은 드물게 우리 둘 다 과음을 해서 잔뜩 신을 내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다. 삼촌은 어느 해 설날 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당시 종종 TV에서 나오곤 하던 강시 영화를 본 내가
잔뜩 겁에 질려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꺼내놓았다. 삼촌 등에 꼭 매달려 숨은 채 조심조심 화장실로 가던 내가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면서 삼촌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크게 웃었다. 어릴 적 부끄러운 이야기에 조금 화가 난 나는 삼촌을 놀릴 겸 어린 시절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던 삼촌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동안 나는 삼촌이 얼마나 한심한 꼴로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며 도망쳐 다녔는지 심술궂게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삼촌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랄 만큼 정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삼촌이 화가 났나 싶어 당황해 사과부터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삼촌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삼촌이 이야기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삼촌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기다리다 못한 내가 뭐라 한마디 하려는 순간 삼촌은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삼촌은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트럭 운전사의 조수라고는 해도 삼촌은 아직 면허도 못 따고 학원에 다닐 무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와 계약한 운전사 옆에 앉아 길도 익히고 운전도 배우면서 짐이나 나르는 것이 다였다. 젊은 시절이었기에 짐을 나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목적지까지 향하는 길 중간에는 딱히 할 일도 없어 삼촌은 그저 창밖 경치만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물게 꽤 먼 곳까지 가게 되었다. 운전사랑 이야기할 거리도 다 떨어진 삼촌은 평소처럼 고속도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지방은 며칠 전 눈이 내렸던 듯 고속도로 길의 여기저기나 벼랑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반쯤 녹은 눈이 남아 있었다. 잠시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삼촌은 옆에 달리는 차 안에 작은 여자아이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멍하니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여자아이도 삼촌을 바라본 것인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차차 웃는 얼굴로 삼촌을 바라봤다고 한다. 삼촌도 미소를 지어주며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왔나 보다 싶어서 부러운 마음에 계속 여자아이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난 듯 웃음에 유리창에 딱 달라붙어 삼촌을 향해 그 작은 손을 열심히 흔들었다. 기분이 좋아진 삼촌도 손을 흔들어 주려는 순간이었다. 운전을 하고 있던 트럭 기사가 갑자기 큰일 났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삼촌도 깜짝 놀라 앞을 보니 눈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가로질러 내려오고 있는 대형 트럭이 보였다. 삼촌네 트럭도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 탓인지 천천히 차체가 옆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서히 앞 유리창에 다가오는 아스팔트를 보며 삼촌은 트럭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전벨트를 꽉 붙잡고 충격에 대비하는 삼촌의 눈 앞에는 똑같이 미끄러져 옆으로 기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차가 보였다. 여자아이는 옆으로 떨어지는 차 유리창에 딱 눌러붙어 있었다. 사랑스러운 얼굴이 유리창에 꽉 눌러붙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이윽고 옆으로 기울다 못해 차는 아스팔트에 내던져지듯 굴러 떨어진다. 빙글 돌면서 여자아이가 붙어있는 유리창 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얼굴이 찢어지고 부서져 피가 흩날린다. 삼촌의 눈에는 그 모든 광경이 고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천천히 비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결국 삼촌이 타고 있던 트럭도 그대로 전복했고 삼촌은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삼촌은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고 한다. 병문안을 왔던 상사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아이는 교통사고의 충격 때문에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삼촌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그리고 결혼한 뒤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삼촌은 아이의 손바닥을 보면 그때 그 광경이 되살아나 두려움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새빨갛게 물든 채 차가 회전할 때마다 아이가 무너져 가는데 그 작은 손바닥만 하얗더라. 그렇게 말하고 얼음이 녹아 옅어진 소주를 단숨에 들이킨 후 빈손으로 마구 머리를 긁던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그 남자가 자수한 이유. 내 친척 중에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다.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심리 상담이나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재소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주로 그들이 지은 죄와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중 A라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A는 원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다. 하지만 현재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그가 죽인 것은 그의 아내였다. 살해 후 사체의 처리를 고민하던 A는 집 냉장고에 아내의 사체를 토막 내 보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토막난 사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지고 뼈는 믹서로 갈아서 가루를 낸 뒤 화장실에서 흘려보냈다고 한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사체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었다. 결국 머리만 남았다.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각오가 안 서서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꿈을 꾸었다. 죽은 부인이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다. 점차 그 흔들림은 격해져서 손톱과 손가락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날아가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흩뿌려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테이블을 두드린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A는 한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거실로 향한다. 그런데 냉장고가 조금 열려 있고 그 사이로 목만 남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A는 냉장고를 닫고 문을 청테이프로 막았다. 이때까지는 겁에 질려 있을지언정 아직 자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냉장고에 넣어 둔 머리를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던 A는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했다. 1인용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일은 없었다. 그리고 A는 그날도 꿈을 꿨다. 어제와 똑같이 테이블 위에 아내가 앉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뿐.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방울져 떨어진다. 이번에는 다리로 바닥을 차고 있다.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점점 커져간다. 점차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살점이 날아간다. 테이블 위에는 팔이 마구 흔들리며 피를 사방에 흩날리고 있다. A의 뺨에도 살점과 피가 날아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지만 꿈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방 한가득 흩날린 피가 기분 나쁘게 빛난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린다. 축 늘어져 있던 앞머리가 뺨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 틈새로 치켜 뜬 눈이 A를 향한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다.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A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에도 온 몸은 땀투성이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머리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는 침대에서 뛰쳐 나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고 부인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시선은 A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한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한은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모양이야. 이야기 말미에 친척이 덧붙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5번째 이야기, 고흐. 고흐가 살아생전 미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데요. 자신의 왼쪽 귀를 스스로 잘랐다는 것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귀를, 과연 알려진 대로 고흐는 미쳤었던 걸까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1978년 3월 23일 런던의 미술품 경매장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열기로 가득했다.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박물관 관계자들과 미술품 애호가 및 수집가들이었다. 이들은 고흐의 작품인 해바라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500만 달러에서 시작된 가격은
경매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치솟았다. 이 그림은 낙찰가 3,985만 달러라는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낙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4분이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근세기 들어 세계 각국에서 열린 명화 경매장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고가에 경매된 그림은 총 11개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서 고흐의 작품이 4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와 붓꽃이 각각 3,985만 달러와 5,390만 달러에 팔렸다. 화가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브라반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년기의 고흐는 공방에서 미술품 파는 일을 시작으로 이후에 파리와 런던 등지로 건너가게 된다. 하지만 괴팍한 성품 탓에 여러 차례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 공방 일을 그만둔다. 후에 종교에 심취하게 된 그는 신학교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한 단기 연수를 받던 중 브뤼셀의 한 탄광 지역에 파견된다. 광부들과 동고동락하며 보내던 2년이란 시간 동안 고흐는 하층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지켜보게 되었고 종교적 연민에 휩싸인다. 이 시기에 고흐는 목탄화를 통해 억압과 착취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표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을 앞두고 있었다.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 서서히 불타오르던 시기였다. 오로지 그림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는 평생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조락한 삶을 살아야 했다. 부와 권력에 대한 혐오와 멸시로 자신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외면했으며 친구들 역시 그의 히스테릭한 기질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등을 돌렸다. 고흐는 생전에 700여 점의 소묘와 800여 점의 유화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중에서 돈을 받고 판 것은 단 한 점에 불과했다. 고흐가 자살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포르투갈의 여류화가 안 나가 붉은색 포도밭이라는 작품을 구입했다. 당시만 해도 무명의 화가에 불과했던 고흐의 그림은 터무니없이 싼 값에 팔렸다. 생전의 고흐는 늘 허기에 시달렸으며 때때로 환각 상태에서 그림에 염료를 쪄서 입에 넣고 삼키기도 했다. 35이 되던 해 화가 고갱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에게 우발적인 상해를 입힌 직후 스스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다. 당시 고흐의 병원 기록을 보면 발작증과 조울증, 심지어는 극심한 정신분열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파리 부근의 작은 마을에서 요양 중이었다. 한 자루의 총과 화구를 챙긴 그는 인근 보리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신의 숙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고 이내 자신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 약 4시간 후 고흐는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며 그는 숙소로 돌아갔고 이틀 후 숨을 거두었다. 37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자신의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셈이다. 이후 고흐의 자살 동기에 관하여 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까지도 고흐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한 평론집과 전기, 영화와 시나리오 등이 세인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지만 자살에 관한 논란은 그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에는 고흐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적고 있다. 그는 결국 정신적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를 절망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흐의 사인을 정신분열증으로 몰고 갔다. 1914년 고흐가 자신의 동생이자 후원자였던 테오와 주고받은 서간집이 출간되자 사람들은 이를 통해 당시 고흐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고흐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는 늘 환각 증세와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자신의 내면에 따리를 틀고 있는 우울과 절망으로 인해 점차 염세주의자로 변해갔으며 정신마저 피폐해졌다. 사람들은 고흐의 죽음을 심각한 의지 결핍과 정신적 붕괴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일의 한 주간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자살하기 수개월 전 고흐는 자신의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린 자화상을 남겼다. 작품 속의 인물이 뿜어내는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소름이 돋아오르게 만드는 강렬한 마력이 느껴진다. 또 파란색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하면서 연출되는
생생한 질감과 역동적인 선뿐 아니라 마치 조소상처럼 견고한 상체의 구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절제와 고도의 계산에 의한 작품이라는 설명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말년에 고우를 진찰했던 의사 가시의 아들이 증언한 바로는 고흐의 자의 상처는 진심으로 자살할 의지가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고흐가 자살할 당시 같은 숙소에 묵고 있던 네덜란드의 한 화가는 피로 범벅이 된 고흐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만약 사람들의 말대로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이처럼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일부 학자들이 말하길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극심한 고독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흐는 11살 된 아들을 외지의 기숙학교로 떠나 보낼 때도 엽기적인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괴상한 표정과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또한 화를 잘 내며 쉽게 흥분하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고흐는 사람들이 늘 자신을 오해하고 적대시한다고 생각했다. 1890년 5월 17일 고흐는 동생 테오를 만나러 파리로 갔다. 테오는 1년 전 조안나와 결혼한 바 있었다. 고흐는 동생과 헤어한 지 겨우 이틀 만에 파리를 떠나 작업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6월 초 테오는 고흐를 재차 파리로 초청했다. 그러나 6월 6일 파리에 도착한 고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곧바로 오베르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해 7월 27일 권총으로 자살의 생을 마감했다. 테오가 형에게 보낸 7월 22일자 편지를 보면 6월 6일 고흐가 갑자기 떠나버린 이유가 가족 간의 말다툼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고흐에게 그날의 충격은 혼자서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안타깝게도 고흐의 삶은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세속의 모든 인연을 과감히 청산하고자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세 번째,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고흐는 일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말년까지도 그는 동생인 테오에게 생활비를 얻어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물감과 화구를 구입하고 나면 사흘 내내 커피로 연명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이 이어졌다. 고흐의 작품 속에서 유독 자화상이 많은 이유 역시 돈을 주고 모델을 부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고흐는 거울을 하나 샀고 스스로 모델이 되어야 했다. 생전에 고흐는 많은 작품을 그렸으나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고 값을 물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살하기 전 며칠 동안은 고흐의 정신이 매우 맑았다고 한다. 한결 차분해진 그는 자신을 찾아온 동생과 포옹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난 단지 우리 가족이 잘 되길 바랄 뿐이란다. 그것은 결국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 네 번째, 여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고흐는 평생 여인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고 난 후 그는 죽기 전까지 평생 유곽을 배회하며 거리의 여자들과 어울렸다. 고흐는 16세가 되던 해 헤이그의 호흡필 미술 상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고흐는 세심하며 유능한 직원이었다. 그는 곧 런던의 분점으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하숙집 부인의 딸인 우슐라를 만났다. 하지만 첫눈에 반한 고흐는 그녀의 냉랭한 태도에 혼자서 가슴 아리를 해야 했다. 결국 고흐의 첫사랑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나버렸다. 그 후 고흐는 자신보다 3살이나 연상인데다 아이까지 딸린 과부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인의 가족들 반대에 부딪혀 상처만 받고 말았다. 당시 테오가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만약 형이 그 여인과 결혼한다면 다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후 호흡필로 다시 돌아온 고흐는 가시의 딸 마그리트를 향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후에 가시의 가족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아마도 고흐는 시련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마그리트는 솔직히 한쪽 귀가 없는 이 가난한 화가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고흐는 마그리트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명목으로 집에 드나들며 적극적인 구혼을 했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는 고흐와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다. 계속되는 시련과 일련의 고통으로 인해 고흐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졌고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고흐의 사인을 놓고 때론 터무니없는 억측이 나돌기도 했다. 사람들은 어쩌면 나무에만 치우쳐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술에 대한 고흐의 뜨거운 열정과 그로 인한 정신적 방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섯 번째 이야기, 무당의 저주. 오래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무당으로 알려진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할머니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흉화를 예언하고 병을 고쳐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능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들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갑작스러운 추위, 그리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부부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집에는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면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할머니의 예언대로 집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그들에게 더 깊은 저주를 내렸다고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녀가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무당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상처가 그녀의 예언과 저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할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녀의 슬픔을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를 전하며 저주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평화를 찾았고 부부의 삶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무속인의 비밀.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작은 지하철역 근처.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이곳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무속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속인은 할머니로 이름은 이지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녀의 방법은 항상 비밀스럽고 신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기자 민준이 이 지역의 전설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고자 했지만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비밀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의식을 치르며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참여한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의식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사용하는 도구들과 의식의 과정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었고 어떤 강력한 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할머니의 의식을 몰래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할머니는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무겁게 변했고 기이한 빛이 지하철역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더 깊이 파헤치고자 했지만 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이 의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의식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다. 민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라 마을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그림자. 늦은 가을밤,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지연은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자주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지연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무거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지만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지연은 혼란스러워하며 질문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갈 거야. 그 순간 지하철역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할머니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모든 것은 괜찮을 거야. 지연은 할머니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이 도착하며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철 안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지연은 주저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 이끌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은 자신이 과거의 기억 속에 들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나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려는 거야. 지연은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며 서서히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밝아졌고 지하철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지연아. 지연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할머니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9번째 이야기, 밤길의 속삭임. 도시의 한복판.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지호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던 중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지호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지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다니시나요?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밤길은 위험하니까. 지호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할머니를 떠났지만 그 후로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호는 안심하려 했지만 집 앞에서 다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마주해야 해요. 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질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눈을 깊이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해야 해요.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겪었던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지? 지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지호 씨. 그 순간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밤길의 속삭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지하철역의 비밀. 서울의 한복판. 바쁜 지하철역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있었습니다.
그 역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지하철역에는 한 무당이 살고 있었고 밤이 되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영혼들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존재는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으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그 역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는 전설에 대해 듣고 호기심이 생겨 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지하철역 뒤편에 숨겨진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은 오래된 나무 문으로 되어 있었고 문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왔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설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와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머니는 지하철역과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역은 수많은 영혼들이 오가는 장소야. 그들은 아직 떠나지 못한 채 이곳에 머물고 있어. 할머니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식은 영혼들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영혼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치르며 영혼들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지하철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의식을 계속하며 영혼들을 불러냈습니다. 준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때 한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아이였고 할머니와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어. 할머니는 영혼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안심해, 너의 평온을 찾아줄게. 영혼은 점차 사라지며 지하철역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준호와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로도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영혼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전설의 진실을 직접 체험하며 무당 할머니의 진정한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